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이야기로 어떤 주제를 잡을까 고민 중인데 지금 진행하던 해지 이야기에서 남은 부분이 이제 풋옵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시황일주 15편부터 19편까지 연준과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후반부 시리즈를 다뤄드린다고 약속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도 있고 또 조만간 FMC가 엄청 큰 화두가 될 거라서 시황일주 19편 때 약속했던 연준과 유동성 시리즈 후속편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들은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편이라서 조회수는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바야흐로 정치의 시대라 부를 수 있는 2020년대에 있어서 재무부의 구조라던가 그에 따른 유동성 변화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투자에 중요하고 피하살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다 같이 힘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준은 양적 긴축을 언제 멈출 것인가? 둘째, 옐런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유동성을 풀 계획인가? 저는 그 타이밍과 관련해서 10월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황일주 15편에서 19편까지 다뤘던 연준과 재무부 그리고 유동성 이야기를 한번 개괄적으로 복습해보죠. 그런데 물론 15편에서 19편 보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할 거니까 꼭 보시고 오시길 권유드립니다. 왜 제가 2020년대를 정치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옐런은 왜 그렇게 과도하게 돈을 찍어낸다고 비난받을까요? 이건 미국의 월별 국채 발행량인데요. 2020년도까지가 트럼프 시기이고 이 코비드 터진 이후 2021년부터가 바이든의 시기입니다. 이제 코비드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과도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왔죠. 그로 인해서 2021년 말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했고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17편이 저 옐런 사진 저작권 걸려서 지금 잠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일주일 내로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미 15편, 16편에서 다룬 용어들과 개념들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서 소마 계정을 줄여가고 이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인 지급준비금은 하향세를 타지만 소마 계정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급준비금이 덜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옐런이 이 시점에서 발맞춰서 단기채를 찍어내면서 영래포 잔고를 시중으로 풀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왜 단기채를 찍으면 영래포 잔고의 유동성이 시중으로 이렇게 풀리는지는 시황일주 16편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둘러싼 4가지 금리지표, IORB, FFR 기준금리, SOFR, 그 다음 영래포 금리 이 4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메커니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SVB 사태가 터지고 연준의 BTFP 등으로 인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줄어들었던 유동성 감소분 이상으로 다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 2024년의 유동성 상황은 어떠한가? 먼저 우리가 배웠던 이 시기에서 연준의 소마 계정은 계속해서 양적 긴축이 진행되면서 줄어들고 있고 그에 동반해서 시중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에 연준이 국채 쪽 양적 긴축의 액수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였죠. 이걸 둘러싼 옐런의 행동도 매우 흥미로웠는데 다음 편에 다룰 것이고요. 어쨌든 양적 긴축을 줄였지만 여전히 국채는 250억 달러씩 그리고 모기지 쪽 MBS는 350억 달러씩 줄이고 있는데 MBS는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환경에서 조기 상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월 150억 달러 수준으로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월 400억 달러씩 계산할 수 있다고 시황일주 19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BTFP 프로그램이 2024년 3월에 종료되어서 상환 기간이 2025년 3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 1,100억 달러가 상환되어야 하고요. 자, 그럼 지금 지준금 레벨이 3조 3,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선까지 약 4개월 동안 양적 긴축 쪽에서 400 곱하기 4 해서 1,600억. 그 다음 BTFP 상환이 8개월 남았는데 그중 4개월분 그냥 선형으로 계산하면 대략 550억 정도. 물론 실제 수치는 변동이 있겠지만 대략 2,000억에서 2,500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3조 달러 수준으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가장 최근에 시중 유동성이 3조 달러 수준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SBB 사태였습니다. 물론 SBB 사태 자체의 표면적인 트리거는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아 오르면서 입은 손실이었지만 그 저변의 근본적인 문제는 2021년 코비드 시기 4조 2천억 달러까지 갔던 지준금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유동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부분이겠죠.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세간에서는 다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원하고 0.25%가 좋은가 0.5%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0.5%를 하면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를 확인해주는 꼴이라서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 월가제 구독자분들 시황일주 15편부터 19편을 보시고 또 칼럼도 따라오신 분들은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결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5년 3월까지 갚아야 할 BTFP 창구에서의 1,100억 대출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낮아질수록 조기 상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적 긴축 관련해서 현재 연준은 국채에서 250억 달러, MBS에서 350억 달러를 긴축하고 있는데 고금리 환경에서는 모기지채의 조기 상환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은 모기지 쪽에서 350억 달러가 아닌 150달러 정도만 긴축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새로이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받기 위해서 현재 모기지를 상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렇게 상환되는 모기지가 많아지면 양적 긴축의 MBS 쪽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기존의 2,000억에서 2,500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2,500억에서 3,500억 달러 정도의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유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있겠죠. 물론 주식시장의 어느 쪽이 더 나쁘냐를 따지기에는 애매합니다. 지급준비금이 더 줄어드는 쪽이 나쁘다. 혹은 지급준비금은 줄어들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는 게 더 낫다. 근데 이런 논쟁을 하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일단 오늘은 무조건 지급준비금, 그 유동성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겠고, 어쨌든 지금 연말까지 꽤나 유의미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시중의 유동성을 정의하는 계정은 지금 말씀드린 연준 소마 계정과 유동성 지원 창구 외에도 영래포 잔고와 재무부 TJ라는 계정도 있기 때문에 이 계정에서 유동성이 풀린다면 경기와 증시의 유동성은 부양될 수 있겠죠. 먼저 영래포 잔고에는 8천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은 3,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댓글에서도 여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8천억 달러는 이제 해외 정부를 비롯한 해외 주체들을 포함한 수치고 실질적으로 영래포와 단기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주체들의 유동성은 3,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옐런이 단기채 발행을 통해 이 자금을 빼내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2022년, 2023년 동안 소마 계정과 나란히 영래포 잔고가 감소한 것도 그런 연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옐런이 그럴 확률은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도 예전 편에서 설명했지만 2022년, 2023년은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단기 국채 공급을 늘리면서 영래포 금리와 단기채 금리 간 격차를 통해 자금을 뺐지만 지금 반대로 금리 인하가 임박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영래포에 전혀 쿠션이 없으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2019년에 레포 발작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옐런의 재무부 잔고 지금 8천억 달러 정도 남아있는 TGA 계정이 남죠.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잡으면 2천억에서 2,500억 달러,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세게 하면 2,500억에서 3,500억 달러의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이 TGA 계정에서 상쇄해주지 않으면 경제의 어디선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옐런은 당연히 해리스의 대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다음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옐런은 얼마의 유동성을 풀 것이고 그 유동성을 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다시는 부분들이나 이메일 주시는 것을 읽어보면 TGA 계정을 그렇게 옐런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재무부 예산은 국회에서 다 감시받고 있는 것이고 TBAC라는 자문기구와 QRA라는 자금 조달 계획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채 발행하고 자금 조달하는 것인데 어떻게 옐런이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용어들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보고 와,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금융선진국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 자체는 이런 어떤 개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팩트들 때문에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씩 그런 부분들도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QRA 같은 부분은 지난 시황일주 19편에서 나중에 다루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미 벨리 플랫폼 칼럼에서 저희 팀이 2주마다 연준과 재무부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3분기 QRA도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세세하게 분석해서 8월 2일 칼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참가자분들은 요거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이 칼럼 기반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TBAC는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은행과 채권 딜러,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의 민간이 참여해서 거시경제 여건과 수익률 곡선 등을 반영한 모델을 사용해서 미국 정부가 가장 싸게 국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전략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까, 그걸 권고하고 자문해주는 기구입니다. 당연히 강제성은 없고요. TBAC에서 권고한 단기채 발행 비중이 15에서 20% 사이였는데
우리가 시황일주 17, 18, 19편에서 다뤘듯이 옐런이 단기채 발행해서 영래포 자금을 시중으로 풀어내면서 작년 3월까지만 해도 16.7%로 TBAC의 권고 범위 내에 있던 단기채 발행량이 작년 7월 19%, 10월 21%, 올해부터는 21.8%로 가파르게 상승해서 권고 범위를 넘어섰죠. 그 다음 오늘의 키워드인 QRA라는 것은 재무부가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단기채는 얼마나 발행할 거고 장기채는 얼마나 발행할 건지, 그리고 이 QRA에서 TGA 개정의 분기말 잔고 전망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런 시청자분들의 질문들, 재무부 재정지출은 QRA를 따라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살짝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 재무부가 애초에 QRA를 발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강제성이 있거나 시장 참여자들을 위해서 공시하는 개념이 아니고, 재무부가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채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그걸 통해 본인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마치 연준도 미래 금리 스케줄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고서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듯이 재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평소에는 당연히 QRA 발표대로 가지만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QRA와 실제 TGA 잔고와의 괴리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지금 숫자가 빌리언 단위, 10억 달러 단위인데 현재 연준이 영적 긴축하는 양이 한 달에 250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25 정도죠. 그러니까 많게는 그 괴리가 양적 긴축 40개월치씩 널뛰게 하고 있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괴리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코비드 사태 도중이었고 23년도 중순은 부채한도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슈들, 부채한도 이슈 때도 세출 세입부터 시작해서 면밀히 따져보면 의도적으로 재무부가 빠르게 소진시킨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지는 QRA는 언제든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태가 터지면 무시되는 수치고 강제성도 없다. 그 말인 즉슨 이번 하반기도 지금 분위기처럼 주가 지수가 순항을 하고 있으면 옐런이 딱히 손을 댈 필요가 없지만, 뭔가 경기 침체 조짐이 가속화되거나 주가 폭락이 일어난 사태가 생기면 언제든 TGA 개정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올 다음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옐런은 TGA를 소진할 수 있을까? 정부 예산이나 지출은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옐런이 마음대로 TGA 개정을 쓸 수 있을지, 이것도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론적이고 표면적으로 현상을 해석하면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제 의회와 재무부가 작동하는 방식을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 옐런이 어떠한 카드들을 들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유동성을 풀 수 있을지 그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재무부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초기 재정지출 플랜을 의회가 통과시킨 최종 예산안이 허용하는 상한선보다 낮게 설정을 한 뒤에 이후 필요하게 되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재정지출은 TGA 잔고와 반대로 움직이겠죠? 재정지출을 하면 할수록 TGA 잔고는 낮아지는, 그 말인 즉슨 재무부에서 TGA 잔고 전망을 세팅해 두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는 국회 예산안이 허용하는 하한선은 더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12호 매월 재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는 미의회 예산처에서 재정지출 전망을 계속 조정할 이유가 없으리라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어려우시면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 둘째, 재정지출 항목에 있어서 옐런은 어떤 재량권이 있을까? 여기에 있어서는 다양한 꼼수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부터 말씀드리자면 FFB부터 지니메이 등등 여러 정부기관 혹은 준정부 기관에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할당되는 필수가 아닌 자금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거나 정부기관 개정과 연결된 비시장성 국채의 순상환 규모를 축소한 뒤에 그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거나 과거 발행한 낮은 금리의 채권을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에서 바이백을 할 경우 과거에 비해서 싸게 바이백을 하죠. 그럼 그 할인분만큼이 재정 수입으로 잡혀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꼼수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물론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이런 것들은 사실 자잘한 꼼수들이라 중요하지 않으니 패스하셔도 되고요. 이제 큰 규모로 TGA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재정 지출 시점을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의회 예산안은 1년 주기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 회계 연도 안에서 지출 시점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재무부의 재량입니다. 그 말인 즉슨 100조가 예산으로 편성된 부서가 있으면 연초에 예산을 왕창 쓰고 연말에 줄여서 쓰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재량 지출과 비재량 지출을 이야기해야 하고 재무부 혼자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행정부로 표현하는 것이 맞긴 한데 행정부는 다 대통령 산하니까 한 통속으로 봐도 되겠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9월 30일에 종료됩니다. 그럼 우리는 옐런이 10월 1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어내서 10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수치에 대한 1차적인 추정은 저희 팀에서 예전에 분석했던 2분기 QRA 그리고 3주 전에 칼럼으로 올렸던 3분기 QRA를 보시면 3분기에 TJ 잔고가 8,500억으로 올라온 뒤 4분기에 7천억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이 3분기 TJ 잔고에 대해서도 파월이 양적 긴축 양보해주는 틈을 뚫고 들어가서 국채 상환액 관련해 옐런이 장난친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TJ 잔고는 4분기에 1,500억 정도 소진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산해 봤지만 11월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억에서 2,500억 많으면 2,500에서 3,000억의 유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재무부에서 1,500억만 소진하면 나머지 1,000억에서 1,500억은 어떻게 하느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주식시장은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래포에 있는 3,100억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TJ 잔고에서 나올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치들은 자잘한 추정치들이 모여서 또 추정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유동성 측면만 계산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대로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주가지수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단순화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유동성 측면에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현재 대선까지 시중의 유동성은 양적 긴축과 BTFP 상환 등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액수를 추정하자면 대선까지 2,000억에서 2,500억 그리고 옐런은 4분기에 1,500억을 소진한다고 명시해 두었지만 사실상 단기 자금 시장에서 발작 사태라든지 어떤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TJ 계정을 소진할 수 있다. 어떻게 자잘한 꼼수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지출 시점은 자유롭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월에 몰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TJ 계정에 8천억 달러가 있는데 바이든의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은 7조 3천억 정도입니다. 한 달에 6천억 달러 정도죠. 그래서 유사시에 제가 강조드리지만 유사시입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쭉 잘 오르는데 옐런이 정신 나가서 TJ 잔고를 막 소진하진 않겠죠. 해리스 당선되면 그때부터 또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사시에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중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단기 자금 시장 발작 사태나 금융시장에서 불안정한 사태가 벌어지면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유동성을 풀 스페이스는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QRA 숫자들을 보면서 이 전체 흐름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